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의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하루빨리 구인 완전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화드린 YTN 김다현입니다. 저 여기 잠깐만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결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절차가 오늘 있었습니다. 준비 기일이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쟁점도 정리하고 뭐 어떤 요구사항도 하고 그걸 헌재가 판단하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은 아니고 준비하는 절차가 오늘 있었는데요. 사실상 탄핵 심판이 오늘부로 시작이 된 거죠. 자, 요 상황인데 원래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탄핵 심판 관련해서 뭐 서류 접수도 안 했다, 그리고 변호사 뭐 선임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선임계를 헌재에 냅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절차에 참석을 했죠. 자,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구성이 된 건데 어떤 인물들인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바로 일단 4명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고요. 그리고 윤곽근 전 고검장, 검사 출신이죠. 강력통 특수통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요, 배보윤 전 헌재 헌법연구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공보관을 담당했다. 그리고 배진한 이렇게 돼 있죠. 변호사.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알려졌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리인단, 변호인단 쪽에서 오늘 첫 번째 헌법재판 절차가 끝난 뒤에 뭔가 좀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계속 변호인단을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뭔가 설명을 한 뒤에는요,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 참석을 한 건데요. 그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내놓죠. 들어보시죠. 저희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판부의 지혜롭고 공정한 재판을 돕는다는 충정으로 재판부의 지휘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소송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수 변호사. 그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 접수를 안 했다. 그리고 뭐 대응이 없다.
그리고 왜 변호인이 뭐 대리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뭐 선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늘 첫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을 했어요. 이게 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이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주장이라든지 뭐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하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관측 중에서는 뭐 어제나 오늘 정도의 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일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다르게 일단은 오늘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이 부분 출석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정말로 왜 이렇게 출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 준비기일 자체가 어쨌든 큰 틀을 정하는 것인데 예. 준비기일을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첫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이제 헌재에서 볼 때도 혹시나 이 재판에 조금 성실하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출석을 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오늘 일단 기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대리인단 측에서 선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기일을 다시 한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기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단이 만약에 오늘 이게 탄핵 심판 첫 절차였잖아요. 이 변론 기일 여러 가지 뭐 쟁점도 논의한 자리인데 여기에 참석을 원래 안 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이게 당사자 같은 경우에 변론 준비 기일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변론 준비 기일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제 예정돼 있던 기일 자체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출석을 하다 보니까는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출석 안 하면 또 연기가 되고 뭐 이런 절차입니까?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변론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변론 기일로 넘어갈 것인지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오늘 기일에서 일단은 뭐 준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다 보니까는 아마 준비 기일로 다시 한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첫 절차가 시작됐는데 다음 재판 일정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헌재가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이 내용입니다. 다음 재판을 1월 3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로 딱 잡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빨리 잡았다. 다음 날짜를. 그리고 보면 설명이 나왔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 요구사항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을 보고 한 말이죠. 협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김성수 변호사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뒤로 잡았는데 재판 날짜 잡은 거 이게 좀 어떻게 빨리 잡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통상 이렇게 잡습니까? 여러 가지가 가만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오늘 기일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대리인단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변호사의 수가 지금 일단 이 소추단에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이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송달 부분부터 이제 쟁점이 됐었고 오늘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었던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일을 지연하기 위한 이렇게 조금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일을 잡은 것이고 이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느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탄핵 사건 자체가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권한의 대행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심판 자체를.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일단은 뭐 이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준 것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넉넉하게 준 것이냐 짧게 준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전직 의원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자. 먼저 홍석준 전 의원님. 헌재에서 뭔가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좀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또 협조를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약간 네. 경고성 얘기까지 했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던 국가적인 뭐 여러 가지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원래 헌재가 이제 형사소송을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준비 기일에 그 주심으로 했는 정인식 재판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형사소송법도 준용하겠지만 그러나 이 특수성 때문에 예.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뭐 이해를 좀 하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형사소송,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속도를 낼 것 예, 같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현영 전님, 지금으로서는 이게 섣불리 뭐라고 얘기할 없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얘기는 못하지만 관심 있는 거는 탄핵 심판이 언제쯤 끝나는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오늘 헌재가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이게 지연되고 계속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가 예. 지금 안 가본 미래를 그렇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초유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갈지 내일의 일을 당장 우리가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헌재에서의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판정을 180일 이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야 되는 걸 목표로 최소한의 그런 기준은 있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1일 만에 끝났거든요. 예. 13주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3개월 남짓해서 결론이 났고 지금 탄핵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헌재는 대한민국의 비상 위기의 사태가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런 민생 견제나 대한민국의 예.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그런 책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심리를 가속화해서 아마 매주 진행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지연 작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강단 있게 끊어가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라기는 내년 그래도 몇 달 안에 몇 달이라고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주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의 그런 심리와 이런 소통이 빨리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변호인단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런 예. 여러 가지 증인과 그리고 증거와 이런 쟁점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서면으로 지금 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현 상황,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자한테 약간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국정 혼란 최소화가 중요하다.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 국가 안이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게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도 대국민 담화를 서면 형식으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속보로 들어와 있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첫 재판 절차였잖아요.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방청객을 받는데 이제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니까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한다 그러죠. 근데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몰렸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 방청석 18석 중에 온라인 추첨을 9석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이게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경쟁률이 200이 아니네요. 2251대 1. 김성수 변호사, 이 정도 경쟁률 보셨습니까? 다른 재판에서 혹시? 이게 조금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방청 신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700대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700대 수가 1이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네요, 지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700대 1이 이제 산정이 됐을 당시에는 대신 판정에서 했었고 그래서 방청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 공간이 넓은 예, 곳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예, 오늘은 그리고 좀 작은 곳이었고.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소심 판정에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객관적인 신청자 수의 자체도 이번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지금 나타내는 방증이 아닌가. 2251대 1이었답니다, 경쟁률이요.
9명을 추첨하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은 진행 중이지만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명을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이뤘잖아요. 일단 6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 놓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요. 6명 체제로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헌법재판관이 뭐 심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이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심리를 진행한 뒤에 결정, 그러니까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정이에요, 미정 이것도.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각각 어떤 의견들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4월 18일 날이 대통령목 두 분 임기 종료일이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있는다면 이게 200석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도 안 될 거고 6명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4명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정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인 체제 내에서 심리는 신속히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선례를 따른 해석이 가장 국민들과 전국에 도움이 된다. 자, 김성수 변호사. 헌재도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 6인 체제,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뭐 심리를 넘어서 이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당초에는 헌재법 23조 1항을 보면 일단은 이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7명 이상으로는 법에 돼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6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자체가 이제 가능하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냈던 부분이 있고 이제 해당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6인으로 일단 심리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헌재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6인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6명의 찬성.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6인의 이 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9인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원래는 9명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였는데 예, 그런데 지금 6인의 상태에서 6인의 찬성을 할 수 있느냐 자체가 그렇다면 이 헌법상의 3분의 2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심리하는 것 자체도 현재 지금 가처분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걸 판단까지 할 수 있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헌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거 홍석준 전 의원님. 지금 일단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6명이에요. 6명이 과연 심리를 넘어 선고까지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4월에면 그 6명 중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3명이 추가 안 된 상태면 4명이 돼서 헌재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논쟁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불거진 게 결국은 이제 국회의 추천 몫이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된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추천이 돼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뭐가 절차가 됐으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입장이 일단은 그 줄탄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심리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마지막 국회 추천 몫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시에 교섭단체 순위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다고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두 사람 했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한 사람 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중립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 게 계속해서 좀 부딪히면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탄핵된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제 급해졌는데 민주당 입장이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이 6인 심리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심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돼서 7인 심리라는 어떤 규정이 일단 집행 정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하는 거란 임시적으로 돼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과 그 대통령의 어떤 중요성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방통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집행정지된 가처분의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6인으로 해서 과연 종국심리 최종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무런 지금 현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6인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 내에서도 많은 지금 현재 좀 설랑설레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요,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4월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떠나서 4명 체제, 헌재가 그냥 중지되는 상태, 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지연 작전에 대한 모종의 계획을 하고서는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조홍천 의원도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에는 뭐 정말 대통령 임기까지 직무 정지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헌재에서 3명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9명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추천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된 사항으로 3명의 추천이 됐고, 하지만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권성동 체제가 정말 도로 친윤당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헌재위원회 그런 인사청문회 보고서 가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건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고요. 결국에는 국회가 국회 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느 정치당이 정말 비상계엄의 이런 초유의 혼란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기 만료가 되는 2명까지 4월 18일까지 지연해서 헌재위원을 4명으로 만드는 상황을 발생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6명으로서의 심리나 아니면 이런 판결, 선고를 뭔가 막으려는 그런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매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되면서까지 그나마 빠르게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 집회를 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국회가 해결하고 또 헌재위원 추천하라는 그런 요청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게 되고 최성무 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선제적으로 양보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가 지금 정치권에도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빠른 결정 플러스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팽팽한 이런 양극단의 그런 정치보다는 조금 더 뭔가 소통을 하고 양보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협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극한의 대치를 하면서 공회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크게 대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와이드 쭉 지켜보셨다면요, 지금 계속 어떤 숫자를 놓고 이게 맞느냐, 이게 곳곳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200명이 맞는 거냐, 아니다. 151명, 151명 이상이 맞는 거다. 지금은 6명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